안녕하십니까. 바로보는 TV 옹부줌의 성유미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됐다는 소식과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당국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는 소식 등을 신속하게 보도해드렸는데요. 오늘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시간에서는 뉴스특보, 뉴스메이커, 일요와이드 등을 중심으로 김창숙 시청자평가원이 모니터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한 후 얼마 되지 않아 이태원 클럽에서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하자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활동이 많은 젊은 층이 대다수이고 사회적 비난이 크다 보니 연락이 닿지 않는 접촉자들도 많아 애가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5월 9일 오전 9시 뉴스특보에서는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첫 확진자가 클럽 안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데다 같은 시간대 클럽을 방문한 사람이 최소 1,500명에 달할 것으로 확인되면서 추가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데요. 20대 용인 확진자가 5월 2일 새벽 안양에 사는 지인 한 명과 서울 이태원에 있는 클럽 3곳을 잇따라 방문했다고 전했습니다. 안양 지인은 용인 확진자에 이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고 이들이 거쳐간 이태원 클럽에서는 계속적으로 감염자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클럽을 방문했다 감염된 남성의 가족이 확진되는 등 2차 감염도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용인 확진자를 가장 발병이 빠른 초발 환자로 추정하고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용인 확진자가 처음 어디에서 감염된 것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5월 9일 뉴스17에서는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가 서울 지역에서 이틀 연속 두 자릿수가 나오자 서울시가 강력 대응책으로 서울 시내 모든 유흥시설에 대해 사실상 영업 중단 카드를 꺼내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시는 확진자가 다녀간 이태원의 여러 클럽 방문자를 상대로 전수조사를 벌이는 한편 2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기로 했지만 클럽 방문자가 작성한 명단 중 상당수가 부정확하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가 서울 내 최소 10개 자치구에서 발생한 만큼 서울시와 각 자치구는 비상대응팀을 꾸려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5월 10일 오후 3시 뉴스특보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는 현장을 연결했습니다. 정 총리는 이번 집단 감염 사태가 코로나19와의 전쟁이 결코 쉽게 끝날 수 없고 잠깐의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특정 커뮤니티에 대한 비난은 방역의 관점에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접촉자가 비난을 두려워하여 진단검사를 기피하게 되면 그 피해를 우리 사회 전체가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방역당국이 정의해야 하는 접촉자는 특정 커뮤니티에 한정되어 있지 않다며 4월 말부터 5월 6일까지 이태원 인근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은 클럽 출입 여부와 관계없이 가까운 보건소나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5월 11일 오전 8시 뉴스특보에서는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현장을 연결해 정 총리의 발언 내용을 전했습니다. 정 총리는 이번 수도권 지역 감염의 확산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차단하는 것이 지금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수천 명으로 추정되는 방문자들을 신속하게 찾아내 진단검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이태원 클럽 방문자의 상당수가 연락이 되지 않고 있어 검사율이 절반도 채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자발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만약 협조가 늦어질 경우 정부로서는 전체의 안전을 위해 보다 강도 높은 대책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용인 확진자가 방문한 이태원 클럽이 특정 커뮤니티가 모이는 곳이라는 정보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특정 커뮤니티에 대한 비난이 사회적으로 강하게 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밀접한 접촉이 일어나는 곳에서는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으므로 비난의 대상이 특정 커뮤니티가 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특정 커뮤니티를 비난하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은 방문자들을 숨어버리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 보도에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연합뉴스TV는 특정 커뮤니티를 부각시키는 흥미성 보도보다 사태 현황과 정부의 발표에 초점을 맞춘 비교적 적절한 보도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신중한 보도 태도를 견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5월 9일 오전 9시 뉴스특보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각국이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미국은 자국 물자 우선 구매 정책을 강화해 물자나 서비스를 조달 구매할 때 자국산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국내 업자의 입찰 가격이 외국 업자보다 높더라도 일정 한도 내에선 국내 업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했다고 전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코로나19에 따른 의료 물자의 부족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 물자의 수출을 통제했다고 전했습니다.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는 중국의 셧다운 조치로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를 경험한 국가와 기업들은 효율성보다는 안정성을 중시하는 부품 공급 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은 중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를 줄이고 국내 생산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도 기업들은 중국산 중간재와 원부자재의 의존을 최소화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새로운 공급망 전략을 짜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가 글로벌 무역 공급 체계와 통상 질서까지 바꿔놓는 가운데 세계무역기구는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세계 무역이 최고 32%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고 전했습니다. 세계화가 후퇴하고 탈세계화가 확산되는 보호무역 기조는 자유무역을 발판으로 성장을 이룬 수출 산업 구조의 우리나라에 위기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무역안보 업무를 전담하는 무역안보 정책관을 신설해 위기 상황 타개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5월 10일 일요와이드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대국민 연설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경제가 100년 전 대공황과 비슷한 위기 상황이라며 선도형 경제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개척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 우리나라가 강점을 나타내고 있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결합해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한국판 뉴딜도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의료와 교육 등 비대면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도시와 산업단지, 도로, 교통망 등 국가 인프라 구축에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대규모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를 세계 첨단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말하면서 정부는 다음 달 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할 때 포스트 코로나 대책과 한국판 뉴딜의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세계가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K방역으로 주목받는 한국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기회를 잡았다는 평가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고 주어진 기회를 잡을 것인가가 현재 시점에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우리에게는 많은 논의가 필요한데 연합뉴스TV가 이런 논의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의제를 던지고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5월 6일 뉴스메이커에서는 5월 5일 개막한 우리나라 프로야구 개막전이 스포츠 채널 ESPN을 통해 미국에 생중계됐다고 전했습니다. ESPN 해설자는 우리나라 프로야구팀과 선수들을 자세하게 소개했으며 KBO 리그는 매일 한 경기씩 ESPN을 통해 미국에 생중계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본 가정에서도 스포존 방송을 통해 매일 2경기를 라이브로 볼 수 있는데 개막전 현장에는 국제대회를 방불케 할 정도로 많은 일본 취재진이 몰렸다고 전했습니다. 전 세계의 시선을 한몸에 받게 된 한국 프로야구는 부담감도 있지만 해외 진출을 목표로 한 선수들에게는 자극제가 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5월 8일 뉴스워치에서는 기자가 직접 스튜디오에 출연해 프로축구 K리그가 5월 8일 저녁 7시 전북 현대와 수원 삼성의 경기를 시작으로 개막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70일 정도 개막이 늦어진 만큼 경기 수가 팀당 38경기에서 27경기로 줄었다며 일부 리그인 K리그1의 경우 22경기를 치른 후 우승팀과 강등팀을 가리는 파이널 라운드를 치르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자는 프로야구와 마찬가지로 K리그 한류도 기대해 볼 만하다고 말했는데요. 현재 K리그 중계권이 이미 36개국에 판매된 상황으로 중국과 홍콩, 호주 등을 비롯해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유럽에서도 K리그가 방송된다고 전했습니다. 전북과 수원의 공식 개막전 역시 K리그 공식 유튜브 채널과 SNS를 통해 전 세계에 무료로 제공된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 스포츠 경기가 중단된 가운데 개막된 우리나라 프로스포츠 중계권이 많은 나라로 팔려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야구 종주국인 미국과 축구 강국인 유럽에서 우리나라 경기가 실시간으로 중계된다는 것 자체가 감격스럽게 느껴지는데요.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K스포츠에 대한 해외 반응을 전해 듣는 것도 시청자들에게 새로운 재미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해외 반응과 관련된 내용도 꾸준히 전달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순서는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서울여자대학교 도거동문학과의 오지윤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하셨나요? 네, 저는 지난 10일에 방송된 연합뉴스 TV 스페셜을 모니터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변화하는 국제 정세와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다뤘습니다. 그럼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중국 책임론을 제기하는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며 전 세계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고 손해배상 청구까지도 거론했다는데요. 중국 정부는 터무니없는 공세라며 수위 높은 비난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했다고 합니다. G2라고 불리는 미국과 중국 간의 공방전을 보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국제 패권을 흔들고 있다는 분석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전염병은 인류 역사를 바꿨다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14세기 중세 유럽에 창궐했던 흑사병이라고 합니다. 흑사병으로 인한 인구 감소로 노동력이 부족해지자 농민들의 발언권이 세졌고 결과적으로 유럽 봉건제를 무너뜨렸다고 설명했습니다. 16세기 스페인 군대에 의해 남미에 전파된 천연두는 원주민을 몰락시켰다는데요. 이때 남미의 금과 은이 유럽의 부를 축적시켰고 상공업자의 지위가 강화되며 계몽 사상이 싹터 유럽이 중세와 결별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합니다. 또 1918년 전 세계 5억 명을 감염시킨 스페인 독감은 1차 세계대전의 양상을 바꿨고 그 결과 세계의 패권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넘어가게 됐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코로나19도 세계 질서를 재편할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 주장에 공감이 됐습니다. 세계 질서 변동은 코로나19 발생 초기 중국의 미숙한 대응에서부터 조짐을 보였다는데요. 중국은 초기에 강선주 국립외교원 교수는 중국의 초기 은폐와 데이터 조작으로 다른 국가들의 적절한 대비를 저해한 점을 들어 중국의 신뢰와 책임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상당한 문제를 일으킨 거죠. 실제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사태 초기엔 적극 대응이 없었고 2월에서야 뒤늦게 공개 행보를 펼쳤다는데요. 이러한 중국의 태도는 감염병 확산이 주는 낙후된 국가로서의 인상과 통제 실패라는 국내외 평가를 방지하기 위함이었고 이것이 오히려 불신과 공포를 조장했다는 분석이 흥미로웠습니다. 또 다른 G2인 미국은 WHO가 감염병 세계적 대유행 선언을 하자 외국인 입국 전면 금지라는 긴급 조치를 실시했는데요. 어떤 조치를 다 같이 이전까지 범세계적 이슈가 있을 때 미국이 보여왔던 리더십이 이번에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미온적 초기 대응으로 미국은 코로나19 확진자, 사망자 세계 1위에 오명을 썼다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자국 내 비판의 목소리도 커졌다고 합니다. 이런 미중 간의 내탑 공방까지 이어지고 있다는데요. 중국 측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미국에서 온 것일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미국 측의 반박과 중국 책임론이 이어졌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설전에서 G2의 권위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G2가 감염병 통제에 모범이 되지 못했고 자국 중심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전문가들 인터뷰는 국제사회의 리더십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코로나19 앞에서 각자 도생을 택한 유럽도 살펴봤는데요. 유럽연합의 중심인 독일과 프랑스가 방역용품 수출을 제한하고 국경을 통제하면서 의료물자 지원을 받지 못하는 다른 유럽 국가에서 코로나19 피해가 속출했다고 합니다. 2010년 전문가들은 2010년대 들어 유로존 위기, 난민 위기, 브렉시트, 그리고 코로나19로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유럽의 단결성이 이전 같지 못하다는 점이 드러났으며 유럽이 하나의 단일체로서든 일개 국가로서든 앞으로 국제 정세에서 주도권을 잡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일본은 도쿄올림픽을 고집해 초기 대응에 실패하고 말았다는데요. 일본 내 확진자가 폭증하며 아베 총리의 정권 기반마저 흔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의 대처법도 논란의 중심에 섰다는데요. 김태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국제기구의 재정 종속성을 문제로 꼽았습니다. 국제기구의 독특한 자금 구조가 그 이유라는데요. 국제기구에는 의무분담금과 사업분담금이 있는데 이 중 95%를 차지하는 사업분담금은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어 목적에 따른 단순 이행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5%만을 차지하는 적은 돈으로는 코로나19와 같은 전 세계적 비상 상황을 대처할 수 없다는데요.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 한 코로나19 이후 다른 감염병이 등장해도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 대응 모범국을 주목해야 한다는데요. 우리나라도 그 대표국 중 하나인 만큼 한국의 영향력이 커질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습니다. 대응 모범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 방법을 공유하고 종식을 위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때라는데요. 한국은 코로나19 대응으로 형성된 국가적 신뢰성을 바탕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하나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이후의 세계에서 개방성, 투명성을 바탕으로 연대와 협력을 펼쳐나가야 한다는 메시지로 방송은 마무리됩니다. 세계인에게 큰 용기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모니터한 내용 잘 봤습니다. 오지윤 학생은 이번 연합뉴스 TV 스페셜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네, 저는 우리가 코로나19에 대응하며 쌓은 신뢰를 바탕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분석이 인상 깊었습니다. 변화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로 남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여자대학교 도거동문학과의 오지윤 학생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교육부는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치를 망설이지 않고 가감하고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지난 13일부터 고3을 시작으로 순차적 등교 개학을 하려던 정부의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소강 상태에 접어드나 싶더니 이태원 클럽발 감염 확산으로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다시 커졌기 때문인데요.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는 등교 개학에 대해서 우리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학교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의 이장환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말씀드린 대로 등교 개학이 결국 일주일 연기가 됐습니다. 일단 이렇게 등교를 연기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전해주시고요. 또 이 같은 결정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어떤 의견을 내고 있는지도 들어볼까요? 네, 이태원 클럽을 통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결국 등교 개학이 일주일 연기됐습니다. 교육부는 고등학교 3학년의 등교 수업 시작일을 5월 13일에서 5월 20일로 일주일을 미루고 나머지 학년의 등교 수업 일정도 일주일씩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20일 고3을 시작으로 고2와 중3, 초1, 2와 유치원은 27일, 고등학교 1학년,
중2, 초3, 4는 6월 3일, 마지막으로 중1과 초5, 6은 6월 8일로 등교할 예정입니다. 이번 등교 연기에 대해 한겨레신문은 애초 교육부는 입시 일정이 빠듯하다는 이유를 들어 고3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5월 연휴 7일 뒤부터 우선 등교하도록 결정했는데요. 결과적으로 등교 일정 전체가 연휴 14일 뒤로 미뤄졌게 되었으므로 14일에 치르기로 했던 고등학생의 전국 연합 학력 평가도 고3이 등교를 시작하는 20일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라고 전합니다. 조선일보는 등교 수업이 연기되면서 대학 입시를 앞둔 고3들의 혼란이 더해지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특히 학생부 종합 전형 등 학교생활 기록부가 중요한 수시 모집 전형을 준비하는 고3 학생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면서 수시와 정시 가운데 어떤 전형이 자신한테 유리한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고3 수험생의 불안정한 상황을 보도합니다. 한편 동아일보는 일단 미루게 했는데 일주일 뒤에 진짜 등교할 수 있나? 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연기한 것은 맞지만 일주일 뒤에 개학하지 못할 것이며 이태원 관련 검사 대상자만 3,000명이 기다리고 있는데 확진자가 얼마나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학교 방역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하고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안을 가지고 개학을 결정해야 한다는 전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의 의견을 인용 보도합니다. 이처럼 우리 언론은 등교 개학 연기에 따른 추후 일정을 상세히 전하면서 동시에 고3 학생들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우려하는 보도를 많이 내놓았는데요. 이미 개학 일정이 여러 차례 미뤄진 데다 임박해서 내리는 교육부의 결정 과정을 비판하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네. 당초 이 등교 계약을 둘러싸고 참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학교 현장의 의견, 또 학부모들의 의견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었나요? 네,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인해 전국 유치원과 초, 중, 고등학교 등의 등교 수업이 일주일씩 미뤄지면서 학교 현장과 학부모의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요. 중앙일보는 이태원 클럽에서 촉발된 코로나19가 지역 감염으로 확산되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학부모 입장을 전했습니다. 학부모 커뮤니티의 등교 계약 연기 관련된 글이 다수 올라오고 있으며 2학기의 등교에도 충분할 것 같다. 초등 저학년 등 등교 계약은 정말 아닌 것 같다라는 학부모 불만과 함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교 연기를 요구하는 청원이 쏟아져 14만 명이 넘게 동의했다고 보도합니다. 동아일보 또한 올해 상반기는 원격 수업으로 진행하고 불안해서 학교에 못 보낼 것 같은 학부모는 등교 거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남영주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회장의 말을 전합니다. 또한 고3 어머니들도 안전을 걱정하고 있다며 다른 학년도 절반 이상은 등교가 미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중이라고 고등학교 2학년 학부모 인터뷰를 전했습니다. 경향신문은 아직 코로나 사태가 가시지 않은 상황 속에서 등교 개학이 이루어질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보도했는데요. 기침 한번 해도 시선 집중 학생들 왕따 당하면 어쩌지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코로나19에 걸렸다 나은 친구는 아무래도 좀 멀리하게 될 것 같아요. 재발 가능성 때문이에요. 그리고 누가 기침만 해도 제 코로나라고 놀리거나 코로나 때문에 왕따 당하는 학생이 생길 수도 있다고 우려하는 학생의 의견을 실었습니다.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배제가 학교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와 함께 천식, 감기가 걸린 학생들이 실제로 왕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한편 일부 학부모들은 등교 선택권을 달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는 초, 중, 고등학교 출결, 평가, 기록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 미만으로 내려갈 때까지 가정학습을 이유로 교외 체험학습을 신청해 학교장이 이를 허가하면 등교하지 않아도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사유와 기간은 학교별 학칙에 따르는데 보통 가족여행이나 견학, 체험활동을 사유로 짧게는 연간 일주일에서
길게는 한 달가량 허용된다고 합니다. 연합뉴스는 교육부의 이러한 방침 등 등교 선택권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렇게 언론은 등교 연기에 관한 청와대 국민청원, 학부모 단체와 커뮤니티의 의견과 등교 선택권에 대한 교육부 입장까지 다양한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등교 개학으로 피해를 본 학생들의 목소리와 교육 현장에 몸을 담고 있는 교사들의 의견은 부족하게 담아낸 듯합니다. 교육부 입장을 충실하게 전하는 것만큼 관련자와 당사자의 의견까지 균형 있게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도 이 학교 운영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큰 상황인데요. 외국의 사례에 대해서 우리 언론에서는 또 어떻게 보도하고 있었는지도 전해주시죠. 네, 코로나의 전 세계 확산 속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학부모들 역시 아이들 교육과 등교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연합뉴스는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으로 봉쇄를 택했던 나라들이 각양각색의 방식으로 개학을 시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에선 학생들에게 학교 출입 전 체온 측정을 하도록 하고 교내 식당 식탁에 플라스틱 칸막이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대만은 지난 2월에 이미 개학을 했는데 교내 조례 활동이 중단됐고 학생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고 전했습니다. 독일은 최근 일부 학교에 개학을 하며 학급당 학생 수를 반으로 줄이고 학교 복도에선 일방 통행만 허용하는 등 권고를 내렸고 프랑스는 유치원을 우선 개원한 후 이달 말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개학에 나설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개학 이후 코로나19가 재확산될 수 있는 우려 역시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증거를 비춰보면 어른보다 아이들이 심한 코로나19 증상을 겪을 위험이 낮다고 볼 수는 있지만 아이들은 코로나19에 감염이 돼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검사 및 추적이 어려워 전염력이 관건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파이낸셜 뉴스는 섣부른 학교의 개학 판단으로 제2의 코로나19 확산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는 싱가포르의 사례를 전했습니다. 싱가포르는 단기 봄방학이 끝난 뒤 3월 23일 개학을 강행했지만 이후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지역사회 감염도 증가하자 4월 8일부터 재택 수업으로 전환했다고 합니다. 싱가포르의 누적 확진자는 개학 전 500여 명에 머물렀지만 개학 2주 뒤에는 1000여 명으로 늘어났는데요. 그러나 싱가포르 정부는 교육부 산하 학교 내 어떤 학생과 교사도 학교 내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다고 반박했고 오는 19일 다시 학교 정상화를 돌입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처럼 일부 언론은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 속에서 해외 학교 교육 사례를 구체적으로 전해주었는데요. 등교 개학을 앞둔 우리나라 교육 현장에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보도였습니다. 앞으로도 언론을 통해 세계 각국의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학교 교육까지 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렇다면요. 우리 학생들의 생명권과 학습권을 보장하면서 이 등교 개학까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언론은 또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도 말씀해 주실까요? 네, 우선 교육부와 학교 현장에서 등교 연기에 따른 온라인 수업 연장과 추후 이루어질 등교 수업 준비에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 고비를 넘어서도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될 때까지는 코로나19는 완화와 유행이 반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언론은 교육부의 등교 개학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열화상 카메라와 소독 기구 구비 현황, 책상 등 시설 재배치, 선별 진료소의 역할을 하는 일시적 관찰실 마련, 감염 예방 행동 수칙 교육, 의심 환자 발생을 가정한 모의 훈련 진행 등의 준비를 잘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보도를 꾸준히 해야 합니다. 또한 언론은 안전한 방역 속에서 교사와 학생 간의 수업이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교육당국과 학부모에게 충실히 전해줘야 합니다. 특히 잦은 학사 일정 변경으로 불안해하고 있는 고3 수험생들이 있는데요. 교육부와 각 교육청, 학교가 협력해 남은 1학기 교육과정과 시험 일정, 평가 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런 언론의 역할은 학생의 생명권과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학교에서의 방역, 교육 홍보와 실질적인 실천 동료로 방역의 일상화가 자리 잡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희대학교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의 이장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옴부즈맨 제작진은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